원장님, 크라운 치료 수명이 7에서 8년이라고 하는데 7에서 8년마다 교체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 교체해서 쓰다 보면 정말로 임플란트 가야 되나요? 지난번에 치아색 기둥까지 해가지고 살렸는데 이게 마지막인가요? 다음번에는 임플란트 해야 돼요? 글쎄요, 이건 정말 케바케인데 못 쓸 줄 알았는데 수술까지 해서 다시 한번 쓰게 된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수스맨입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크라운 그리고 신경치료했을 때의 수명입니다. 그 중에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면 임플란트로 가는 급행연체를 찬 것과 같다고 말하는 치과의사 유튜버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링크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크라운 치료 수명은 평균 7에서 8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해당 치아를 발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 썼으면 크라운을 교체하는 것이 낫고, 크라운을 교체할 때 가능하면 내부의 2차 충치 제거와 레진 코어도 함께 교체해주는 편이 해당 치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을 계속 교체해서 썼을 때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3, 4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4번 이상 사용하려면 정말로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렇게 4번 이상 교체해가면서 크라운 치료를 했던 환자의 마지막 치료 사례, 재신경 치료를 하다가 뿌리 쪽에 천공, 구멍이 뚫려서 수술까지 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진 사진입니다. 앞니 4개를 치료하신 환자분입니다. 재료를 봤을 때 느낌상 지르코니아는 아니고 굉장히 예전에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치료한 것 같습니다. 입천장 쪽에서 보게 되면 앞니의 혀쪽면, 설면이 오목하지 않고 통통하고 볼록하게 보이는데 이러면 좋진 않습니다. 실제 발음할 때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앞에서 봤을 때 모양 자체는 안 이쁘지 않은데 굳이 여기 오신 이유는 뭘까요? 잇몸이 부어서? 잇몸은 좀 부어있지만 그건 잇몸 치료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오신 이유는 지금과 같은 상황 때문입니다. 앞니 크라운이 탈락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크라운만 빠진 게 아니라 치아 자체가 부러진 것 같은 상황으로 오셨습니다. 오른쪽 링크에서 어떤 치아가 다시 한번 살리실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같이 보시고요. 저기 크라운 안쪽에 볼록해 보이는 것은 해당 치아를 부러지지 않게 유지해주고 있었던 치아색 기둥 파이버버스트가 통째로 크라운과 같이 부러지고 탈락해서 오신 겁니다. 살렸던 치아가 파이버버스트째로 탈락해서 오시면 잔존 치아량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로 대부분 발치에 들어갑니다. 입안에 있는 치아를 한번 살펴봅니다. 남아있는 치아의 일부가 잇몸 아래쪽에 있습니다. 앞니는 예쁘게 하려면 크라운의 경계가 잇몸 아래쪽에 있는 편이 티가 나지 않고 이쁘기 때문에 치아를 삭제할 때 어쩔 수 없이 잇몸 아래까지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특정 영역이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저 부분은 양치도 잘 안 되고 다시 한번 2차 충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부위가 깊게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파이버버스트가 통째로 빠졌거나 혹은 부러진 경우에 차라리 통째로 빠진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색 기둥, 포스트에 침이 묻었거나 피가 닿아서 제대로 접착이 안 된 경우에는 접착 작업만 다시 잘해서 새로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탈락한 이유가 치아 뿌리의 내부가 충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단단하지 않고 푸석푸석해서 저렇게 된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벽에다 못을 박을 때 이 벽이 단단한 나무이거나 콘크리트여야지 그 벽에 못을 박고 거기에 거울을 걸 수가 있지, 이 벽 자체가 스티로폼이나 석고보드 같은 경우라면 거기에는 못질을 해도 무거운 거울을 걸 수가 없습니다. 치아에 치아색 기둥이 들어가서 치아 전체를 지지하려면 저 포스트가 들어가는 뿌리 쪽에 남아있는 치아는 단단해야 됩니다. 충치가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치아 뿌리의 내부가 모두 충치로 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 제거하고 나면 치아 뿌리 자체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포스트가 충치가 심해서 탈락한 게 아니라 포스트가 그냥 부러진 거라면 좀 상황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반투명한 포스트를 다 제거해야지 재신경 치료를 하고 새로운 포스트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저 치아색 기둥 포스트의 제거는 오른쪽 링크에 설명해드렸던 금속 기둥 핀 포스트의 제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금속 포스트 제거가 어려운 게 저런 포스트들은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삭제에 들어갈 때 금속 부분에 닿게 되면 하고 튀면서 치아에 크랙을 만들거나 터트릴 수가 있어서 발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 포스트는 해당 기둥을 직접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접착제를 조금씩 파내고 제거해가면서 포스트가 통째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치아색 포스트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제거가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파이버포스트는 레진하고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주변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해당 포스트를 직접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색이 치아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제거할 때 이 부분이 치아의 기둥인지 아니면 뿌리 자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자칫 치아 기둥이 아니라 치아를 삭제하게 되면 치아 뿌리에 구멍이 나게 되고, 그러면 이 치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치과용, 의료용 루페, 작은 현미경을 끼게 되면 제거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제거하는 중간중간에 3차원으로 모든 방향이 다 나오는 콤빈 CT가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그리고 위험한 부분을 삭제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업은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정말로 당신의 치아를 빼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상태보다 더 아파질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치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2차원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봅니다. 4개 앞니는 올세라믹 계열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올세라믹으로 치료된 치아를 재치료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 재료로 된 크라운은 치아 삭제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의 치아 뿌리 끝에 모두 다 염증, 병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데 4개 앞니 모두에 치아가 부러지지 않도록 방어는 해주지만 재신경 치료를 방해하는 파이버포스트가 모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존에 3-4번 이상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재신경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고 파이버포스트가 들어가는 방향이 치아의 신경이 주행하는 방향과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의 뿌리가 구멍 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포스트가 부러져서 남아있는 부위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왼쪽 가운데 앞니. 하필이면 가장 깊게 박혀있는 포스트가 부러졌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올세라믹 장석 계열로 크라운을 만들었는데 이 재료가 대단히 이쁘지만 잘 깨지기 때문에 삭제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치아 양이 작을 수밖에 없고 수명은 잔존 치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한번 받은 분들은 다른 크라운 치료를 받은 분들에 비해서 치아 수명이 짧습니다. 이 환자에서 부러진 치아는 1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머지 3개의 치아도 다 부러질 것 같고 모두 다 뿌리 염증이 있어서 4개를 한꺼번에 다 재치료를 해야겠는데 제가 환자분에게 드린 말씀은 4개의 치아 중 몇 개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4개 모두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몇 개 심을지도 쉽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뼈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하기 수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니의 뼈가 얇은 분들은 자칫하면 임플란트의 금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굉장히 보기 흉한 임플란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기로 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4개 앞니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재신경 치료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환자가 앞니가 없는 상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시차까지 끼워주기로 합니다. 이제 철거를 시작합니다. 전쟁의 시작인데 치아의 목소리가 들린 듯합니다. 4명 모두 살아서 만나자. 동지들이여! 자, 크라운 철거하는데 여기까지 삭제했는데도 아직까지 치아가 드러나지 않고 삭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뺨 쪽과 혀 쪽에서 치아를 반으로 갈라서 제거를 하는데 하나씩 비틀어서 제거를 할 때 보면 내부에 충치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모든 크라운을 반으로 갈라서 반씩 제거합니다. 절반이 날아갔으니까 나머지 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갈아가면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갈아내다 보면 저절로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혀 쪽에 남아있는 허연색 덩어리도 제거하고 왼쪽에 남아있는 크라운 반쪽도 제거하고 자, 이제 대부분 제거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도자기 크라운의 두께에 가려서 그렇지 실상 삭제된 치아의 내부는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제로 부러져온 왼쪽 앞니 좌측 중절치하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우측 중절치 상태를 보면 내부의 검은색이 이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라운이 겉은 하얗지만 내관 크라운을 보면 잇몸하고 치아가 만나는 부위가 다 갈색으로 까맣게 변색되어 있고 이 부분부터 충치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두께 보이시죠? 굉장히 두꺼운데 크라운의 두께만큼 삭제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재료는 그만큼 삭제를 많이 해야 되는 재료입니다. 요새 대부분 앞니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많이 하는데 도자기가 올라간 지르코니아가 있고 통으로 만든 지르코니아가 있는데 실제 이쁘기는 도자기가 올라간 지르코니아가 훨씬 더 이쁘지만 저는 그냥 통지 지르코니아를 많이 권하기도 하는데 통지르코니아가 삭제량이 훨씬 적고 그로 인해서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치아를 치료할 때 첫 번째 최대 고비는 지금 보이는 이 포스트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비는 잇몸 아래까지 썩고 깨진 것을 메꿔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잇몸 하방에서는 레진이 제대로 굳지를 않습니다. 치아의 수명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좋은 치료는 잇몸을 잘라내고 결선 부위를 잇몸 바깥으로 노출시켜주는 치은절제술, 치관 확장술인데 앞니에 저 수술하게 되면 앞니에 까만 구멍, 블랙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크게 생기게 됩니다.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니는 심미적인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니에는 저 방식의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반투명한 기둥 제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입구 쪽에서는 보이는데 진행하는 방향을 3차원적으로 제대로 조준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이 두루마리 휴지에서 저희 목표는 이 휴지 등의 심지를 닿지 않고 여기까지 관통하는 겁니다. 입구 부분에서 쉽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방향을 굉장히 3차원적으로 좌우 위아래 모두 제대로 조준하지 않으면 중간에 휴지샘 안쪽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해당 치아의 뿌리가 터져나가는 것, 천공을 의미합니다. 이 난이도는 마치 페널티킥 라인에서 축구공을 차서 농구 바스켓에 넣는 확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리춘수 씨는 이걸 해냈습니다. 이제 파이버 포스트 제거에 들어갑니다. 이 포스트는 색이 하얗거나 반투명한데 치아고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색이고 뿌리 쪽으로 갈수록 라이트가 잘 닿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파이버버스트가 안 보이게 되었고 이제 모두 제거된 것 같고 개꿀인 상황이 아닐까 싶지만 다시 살펴보면 한참 밑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한참의 시도 끝에 다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이버버스트를 모두 제거하고 분홍색 지피콘이 나왔습니다. 다만 치근 천공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치근 천공이 생겼으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하기로 한 건 아니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나중에 한번 해결하기로 하고 살려야 되는 치아가 이거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치아들도 모두 파이버버스트 제거에 들어갑니다. 다행인 것은 나머지 3개의 치아는 파이버버스트가 박혀 있지만 처음에 저 치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얕은 데까지만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중간 CT를 찍고 아까 보여드렸던 치과 현미경 루페를 이용해서 제거에 하나씩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거를 성공해서 좋아하는데 제 눈에 또 다른 게 보입니다. 자, 이 사진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뿌리 쪽이 금 같습니다. 치근 크랙. 이건 원래 있던 것 같아요. 자, 잇몸 아래에 충치가 있고 깨졌죠. 파이버버스트 제거하다가 치근 현공 뿌리 쪽에 구멍 났죠. 여기 뿌리 쪽에 금도 갔어요. 이제 이걸 치료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싶고 여기서 중단하고 싶지만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어떻게든 끝을 내야 돼요. 환자분 발치하지 않고 앞니 임시치아를 끼우고 가는 것까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분홍색 잘 보이죠? 근관 충전제 지피콘입니다. 이건 제거 가능하고 이게 보이는 순간에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제 재신경치료 시도합니다. 기존의 근관 충전제 지피콘을 제거하고요. 내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락스하고 같은 성분의 소독약을 넣어줍니다. 당연히 이날 신경치료를 종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경치료가 진행할 수 있다는 확인만 되면 여기서 신경치료는 종료하고 치아의 껍데기가 만들어져서 임시치아를 씌울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시행합니다. 피가 나면 레진 코어가 제대로 붙지 않게 되고 잇몸 하방에서 피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혈제를 적용합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레진 코어를 하려고 하는데 작은 앞니는 그래도 치아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레진 코어가 잘 진행됐는데 가운데 중절치 둘은 잇몸 아래까지 결손 충치가 있어서 해당 충치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잇몸 아래쪽에 레진 코어가 제대로 붙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잇몸을 잘라내지 않고 잇몸 아래에 있는 치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실을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치아의 경계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레진 코어를 만들어줍니다. 실을 넣어서 드러냈던 잇몸의 하방까지 레진이 잘 채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레진 코어를 두툼하게 쌓아 올리고 실을 뺀 다음에 치아의 외형을 다듬어줍니다. 크라운 프랩을 시행합니다. 포스트를 제거하기 전에 엑스레이 초진 상태에서 포스트를 제거한 다음의 모습입니다. 레진 코어까지 진행한 모습. 파이버버스트는 4개 모두 제거로 성공했고 레진 코어도 꽤나 잇몸 하방에 잘 맞게 잘 들어갔습니다. 다만 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할 필요가 없는 가능하면 남겨두면 좋은 부분까지 일부 제거가 이루어졌고 청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이렇게 1차 임시치아를 넣기 위한 크라운 프랩하고 임시치아만 껴주고 집에 가십니다. 이 1차 임시치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면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을 만날 테니까 바로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모습입니다. 정면에서의 모습, 오른쪽 왼쪽에서의 모습입니다. 앞니 없이 맹구처럼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삭제된 치아의 외형은 이렇게 보입니다. 치아의 외형, 크라운 프랩을 하고 나서 남은 치아는 가능하면 쥐이빨처럼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치아끼리 평행하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해당 치아의 수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뜯은 직후하고 비교해보면 원래의 치아를 다시 또 더 많이 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붙여준 게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보이고요. 가장 손상이 심했던 왼쪽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잇몸 아래쪽에 레진 코어가 제대로 안 들어간 것이 잘 보입니다. 반드시 메꿔줘야 됩니다. 이 이후의 과정은 뿌리끝 염증을 없애기 위한 재신경 치료입니다. 뿌리끝에 고름이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감염된 부분 제거하고 NaOC에라는 약재를 넣어서 소독을 해주고 뿌리 근관 내부에서 더 이상 고름 냄새가 안 나고 신경치료를 종료하기 전에 확인해보는 하얀색 종이 페이퍼 포인트로 저 뿌리 끝을 닦아봤을 때 고름이 더 이상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근관 세척 소독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세 번째 내원 때 다행히 고름이 모두 사라져서 염증이 다 제거된 걸로 믿고 신경치료 마무리 근관 충전을 시행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왼쪽 가운데 앞니가 지피콘이 좀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료하려고 지피콘을 제거하고서 새로 근관 충전을 했는데 뭔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에 나오는 승용권처럼 근관 충전제가 자기 혼자만 되게 뭔가 용오름처럼 솟구쳐 있어요. 이게 뭘까? CT를 찍어봤습니다. 첫날 파이버포스트 할 때 천공된 부위로 근관 충전제가 치아뿌리를 뚫고 코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거를 제거한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코 밑으로 더 밀어가지고 뿌리 바깥쪽으로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신경치료의 마지막은 적절하게 완료되었고 저렇게 코 밑으로 넘어간 부위는 이제 수술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해당 부위 성공을 수술로 처치하기로 했으니까 해당 수술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그 전에 남아있는 치아들의 파이버포스트 작업을 진행해주기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치아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은 대부분 치아가 아니라 레진 코어입니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크라운을 씌워놔도 레진 코어가 남아있는 치아에서 분리되면 크라운이 통째로 분리되기 때문에 치아가 부러진 것과 동일합니다. 레진 코어를 치아의 뿌리 끝에 한 덩어리로
연결시켜주는 파이버포스트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아이러니인 게 재신경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둥살둥 재신경 치료를 방해하는 파이버포스트를 다 제거했는데, 그렇게 제거하고 나면 결국에 남은 치아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파이버포스트를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파이버포스트를 레진 코어하고 레진 시멘트를 이용해서 한 덩어리를 붙여주고 치아가 튼튼하게 된 다음에 수술에 들어갑니다. 지금의 이 수술 코 밑으로 넘어간 지피콘의 제거는 처음 하는 거지만 이 수술 형식 자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치근단 절제에서 에피코액터미라고 하는 수술하고 방법이 같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다르죠. 치아 뿌리를 잘라내려는 게 아니라 원체 내는 곳에 들어간 지피콘을 제거하고 그렇게 생긴 천공, 퍼포레이션을 MTA로 메꿔주는 것입니다. 판막, 잇몸을 째가 열고 저 잘려나가 나와 있는 지피콘을 제거하고, 저 지피콘은 세균의 침입을 막아줄 만큼 단단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지피콘을 제거하고 해당 구멍이 깨끗한 치아만으로 이루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MTA로 충전해줍니다. 다시 꼬매줍니다. 엑스레이에서의 모습입니다. 근관 충전제 지피콘이 댕공 잘라진 모습이고요. 그걸 제거한 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치아에 처음에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치아를 강화시키기 위한 파이버포스트가 다시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신경치료의 마지막인 근관 충전, 파이버포스트, 천공 부의 처치까지 모두 다 한 모습입니다. 최종 보철물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치아가 얼마나 이뻐질지 디자인을 하기 위한 2차 치아, 인식치아의 인상체도 본뜨기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치아를 삭제한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좀 더 깔끔하게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최종 크라운 본뜨기 전에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내원했을 때 아직 잇몸 쪽에 꼬매돈 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실밥을 제거하고 며칠 뒤에 최종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치아 다듬기에 들어갑니다. 크라운 프랩이라고 하고, 실제 이 장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한 번에 휙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짧게 이미 만들어진 치아의 외형을 조금씩 거친 거 없이 둥글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이 섬세하게 잘 이루어져야 치아에 딱 달라붙고 잘 맞는 좋은 크라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차 임시치아 상태에서 소독하러 오십니다. 2차 임시치아라고 하지만 뭐 거의 최종 크라운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잇몸 쪽에 짠 부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안 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 절개에서는 서서히 눈에 안 띄게 됩니다. 이제 최종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색깔을 확인해 보고요. 기존 크라운들이 다 좀 이빨 해시종 같은 느낌으로 너무 이제 하얗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보단 조금 더 노란색으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삭제된 치아의 외형입니다.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아까 처음에 보였던 코어가 제대로 안 들어갔던 부분이 다 제대로 메꿔져 있습니다. 다음 내원 때 지로코니아 크라운을 껴봅니다. 크라운이 굉장히 잘 맞아서 끼기만 하는데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상이 심했던 치아 같은 경우에 임시 접착한 크라운을 제거할 때 해당 치아가 혹시라도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면도 있어서 고도 손상 치아는 잘 맞으면 그냥 한 번에 최종 접착합니다. 오른쪽에서 본 모습, 왼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처음에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좀 나아졌습니다. 치아 외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가늘고 길기보다 좀 더 동글동글한 외형으로 바뀌었고, 신기하게도 중절치, 가운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 라인이 조금 더 차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간 일은 흔하지만 차오른 일은 많지 않은데 잇몸이 조금 더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술 과정을 포함한 전체 치료 과정의 요약입니다. 하나가 부러져 오셨고 모든 치아가 뿌리 끝에 다 염증이 있는데 전부 다 기둥이 들어간 상황. 기둥을 제거하다가 치아 뿌리 쪽에 구멍이 나서 신경치료하고 파이버포스트를 완료한 뒤에 잇몸을 열고 들어가서 넘어간 근관 충전제를 제거하고 그 터져나간 구멍을 다시 보강해 주었습니다. 충치를 제거하고 거의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기둥을 세워서 쓸 수 있게 만든 상황. 이 환자분의 치료가 잘 된 것은 본인이 받는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 치료인지를 잘 알고서 믿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너무 치과에서 하란 대로 다 하면 그냥 호구가 되는 거라고 이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들한테나 해줄 법한 치료를 해주는 것은 정말 가족처럼 믿어주는 환자한테만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와 지금 투스맨 유튜브를 충분히 보고 오셔서 정말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된 케이스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